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비도 오는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교재 6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죠. 자, 개정법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인데 형소법과 달리 형법은 개정법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료 하나 추가로 나간 게 있죠. 그게 어디냐면 우리 교재 제일 끝에 보시면 그 쟁점 정리 형법에서 최신 판례 반영해가지고 지금 올해 개정판 교재에 반영돼 있는 거 2개, 그리고 올해 개정판 나오고 나서 전원합의체로 바뀐 거 2개거든요. 근데 그 79번 쟁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 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게 편집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79번 바뀐 쟁점으로 드린 거 있는데 이건 그 해당 부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 나간 자료 쟁점 79번은 그 제일 끝에 보시면 책에 들어가 있는 쟁점 79고 공개된 장소 있죠? 그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전원합체 내용으로 변경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끼워 넣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6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자, 개정법 몇 개만 보면, 자, 개정형법 첫 번째 시행일자 20년 5월 19일이에요. 이미 다 책에 반영돼 있고 체크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하긴 하죠. 자, 주요 내용 가번, 나번 보세요. 주요 내용하고 이제 조문 원문 다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가번 보시면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 13세에서 16세 상향 올라가고요.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자만 처벌하도록 개정해요. 자, 밑에 그냥 구법, 신법 비교는 표로 보세요. 305조 의제강간죄가 바뀌었죠. 의제강간은 뭐야? 폭행 협박으로 가늠하면 그냥 간음죄인 건데,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가늠 사실만 가지고 강간으로 의제해서 처벌한다 그래서 그냥 의제강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 자, 305조 기존법 보세요.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놔도 돼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동의받아서 한 간음, 화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화간이라 하더라도 13세 미만자의 동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폭행 협박 따위 없더라도 바로 강간으로 의제해가지고 처벌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폭행 협박이 들어가면 강간죄가 우선 성립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정했어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기존에 있던 법 내용은 1항으로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이 추가 신설된 거죠. 자, 뭐가 신설됐어요? 자, 기존의 의제강간이 13세 미만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법에 따르면 화간 관련해서 뭐가 처벌이 공백이 생겨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화간이죠. 동의하에 간음하는 거. 여기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되게 입법적인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추가됩니다. 자, 2항 보세요. 존재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와요. 사람에 대하여 동의해서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별도 법으로 처벌되니까, 아청법으로. 밑에 이제 아청법도 한번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간음, 추행, 동의해서 하면 처벌하는 건데, 그 처벌의 행위 주체가 특이하게 누구로 들어가 있어요? 19세 이상 행위자에 한해서 주체성이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 해석상 19세 미만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과 동의하에 간음하면 요거는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죠. 자, 어떤 경우를 피하려고 19세 이상이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중고등학생끼리 사귀다가, 그쵸? 고등학교 1학년들끼리 지들 합의 사귀다가 합의하에 잠자리하고 이런 걸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큰 성인이 중고등학생 꼬드겨가지고 이제 이런 거 처벌하려고 하는 거니까 딱 2항에 19세 이상자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는 거겠죠.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처벌의 필요성을. 자, 그래서 2항의 존재는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나번으로 갑니다. 간단하죠. 강간, 유사강간 등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305조-3으로 추가돼서 이제 드디어 처벌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형법에도 드디어 예비음모 규정이 추가로 들어갔다. 끝이에요. 존재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표로 갑니다. 이거 어차피 뒤에 특별법 할 때도 아청법 볼 때 봐야 되니까 그냥 같이 봐버려요. 자, 그래서 일단 어디부터 보셔야 되냐면 항상 일반법을 보고 그 다음에 특별법, 그 다음 특별법이니까 일단 형법 297조로 한번 펴보세요. 성폭력 범죄 전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원래 형법 강론에서 할 때죠. 특별법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형법 강간죄 배울 때 그냥 한번 쫙 개관하는 거예요. 자, 조문 정도만 가볍게 보면서 범죄 체계만 확인하시면 돼요. 297조에서 강간 처벌하죠. 297-2 이것도 없다가 추가된 다시 2, 다시 3은 개정 추가된 거예요. 재정 단신 없다가. 원래는 297, 298만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개정 추가할 때 다시 2 같은 걸 붙인다 그랬죠. 원래 없던 조문인데 이것도 나름 최근 신설이에요. 21세기가 신설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강간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8조 강제추행,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300조 미수범 처벌 규정은 원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01조 강간상해는 고의결합범, 강간치상은 결과적 가중범, 그리고 301- 강간살인, 강간치사고요. 자, 302조 보세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를 객체 대상으로 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이죠. 그 다음에 303조 업무상 위력 간음, 그 다음에 305조가 방금 봤던 원래 있던 의제강간 1항 그리고 이제 2항 추가돼가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19세 이상 행위자의 의제강간입니다. 자, 그리고 305-2도 기존에 없다가 나름 최근에 추가된 상습범, 그리고 이제 305-3 이번 가장 최근 입법된 예비 음모 처벌 규정까지 있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강간죄에 대해서 친고죄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 삭제된 지는 오래됐죠. 형사법부도 한번 얘기했죠. 더 이상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아청으로 가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자, 아청법에 있는 것들을 막 하나하나 다 볼 필요까지는 없어도 일단 기본 조문 하나는 꼭 잡아야 되는 게 7조로 가요. 방금 본 형법상 성범죄 관련 특별법입니다. 자, 그러면 7조 제목을 보세요. 일반 강간 강제추행이 아까 형법이면 어느 경우에 특별법 아청법이 우선 적용이에요? 그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형법으로 갈 건지 아청법으로 갈 건지는 행위태양을 따지기 전에 일단 뭐부터 딱 잡는 게 포인트예요? 형법 사례 문제가 뭐 죄책을 논한다 치면 피해자가 형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청법에 적용을 받는 아동 청소년인지를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식의 중요 개념은 당연히 어디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어떤 특별법이든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예요. 그럼 당연히 아청의 개념은 네이버를 치는 게 아니라 2조를 펴면 써 있죠. 자, 2조로 한번 가보세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예요. 자, 1호에 바로 써 있죠.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자예요. 그리고 모든 법에서 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나이죠. 자, 그래서 단서가 중요하게 잡힙니다. 근데 이게 이미 시험에 또 나와버려가지고. 역시 그 시험 나온 것도 법전 펴가지고 확인해서 그냥 푸는 거였어요. 답안 쓰는 것도 법전에는 이 2로 베끼는 거거든요. 자,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만으로 19세니까 내가 올해 6월 10일에 19세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이면 올해 6월 10일 그 생일 전까지는 아직 19세가 아닌 거고 생일을 지나야지 만으로 19세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 개념이에요. 만 나이는. 자, 하지만 단서에서 뭐라고? 날짜 하루 이틀 차이 난다고 이게 막 획획 바뀌면 안 되니까 아청 적용 여부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 1월 1일 그러니까 올해 19세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이면 그냥 올해 1월 1일부터 19세 이상인자로 봐버리겠다요. 아청법의 적용 대상에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게 올해 생일 맞이하는 사람 피해자를 아청으로 기소한 거 결론은 뭐예요? 2조 1호에 따르면 아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청법은 무죄, 축소사실로서 형법상 무슨 죄나 따져볼지 말지 검토하는 거죠. 그냥 그거 나온 거야. 뭐 더 검토할 것도 없고 쓰는 것도 무슨 판례도 아니에요. 그냥 법리기재는 규정 베끼는 거고 우리 사안 올해 생일인데 그러니까 아청 아니네 이렇게 그냥 검토하는 게 시험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특히 특별법 같은 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7조로 가죠. 자 7조 1항 제목을 보세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이에요. 그리고 아까 형법에서 우리가 그냥 제목 쭉 읽은 거 있죠? 그게 다시 1, 2, 3항에서 쭉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야. 자 1항 보세요. 강간이죠. 자 2항 보세요. 유사가 자 2항 1호 보세요. 1호, 2호 쭉 보시면 유사강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 또 뭐야? 아까 읽었던 형법상 범죄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쭉 순서대로 써 있으면서 뭐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 위계, 유력 이렇게 가거든요. 그 순서대로 똑같아요. 행위태양의 뭐 강간의 의미, 강제추행의 의미 이런 거 우리 형법에서 배운 개념 100% 그대로 일치하고 뭐만 달라져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면 아청법 위반 우선 처벌이에요. 구분표시 죄명은 뒤에 죄명 얘기해서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왼쪽에 보시면 범죄 행위, 강간, 유사강간, 위계, 위력까지. 그리고 오른쪽 위에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보시면 13세 이상, 18세 이하나 19세 미만이나 같은 말이고. 자, 그다음에 19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원래 19세 이상이면 형법 이런 범죄들에 따라 처벌, 아청 대상이면 7조 1, 2, 3, 4, 5항이에요. 뭐 더 정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객관식에 이런 거 물어볼 일도 없는 거고 주관식에 나오면 아 이랬었지 딱 떠올리고 법전 펴가지고 확인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어설프게 기억 떠올릴 필요도 없죠. 자, 그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 숫자도 똑같아요. 성폭법 7조로 갑니다. 아청법 앞에 있죠. 아청까지는 뭐 페이지를 보고 찾았더라도 이제 법전이 좀 손에 익으면 아 성폭 다음에 아청이 있었으니까 그냥 아청법 한번 폈으면 성폭 찾을 일 있으면 앞에 그냥 넘기시면 성폭이 있어요. 자 역시 7조로 갑니다. 자 7조 제목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형법에 대한 특별법 아청법이고요. 아청법에 대한 또 특별법이 성폭법이에요. 자 제목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1항부터 5항까지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청법만 생각하면 19세 미만자인의 13세 미만자까지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폭법 7조 규정이 없다 치면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도 아청 7조로 갈 거예요. 근데 더 특별법인 성폭에서 13세 미만자에 대한 또 강간 등은 따로 떼가지고 더 가중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청인 거고 아청에서 또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성폭 7조인 거예요. 요것만 잡으시면 공부는 끝나요. 왜냐면 강간의 의미니 뭐니가 달라질 일도 없고 피해자 나이는 그냥 객관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입증되고 뭐 논쟁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이제 문제 전제로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형법 우율하지 않고 아청 잘 쓰고 아청 쓰지 않고 성폭만 잘 쓸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대신에 한 번은 잡아두셔야 돼요. 요게 딱 안 잡혀 있으면 계속 헷갈려요. 왜냐면 또 성폭에 이제 특별법적인 막 다른 막 몰카 찍는 거니만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또 7조 같은 거랑 같이 흔들리면 왔다 갔다 막 꼬입니다 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이제 복습할 때 조문 정도기나 한번 해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딱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특별법 시간에 따로 배울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형법 시간에 같이 배우셔야 돼요. 형법의 강간죄 파트 배울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잡아놔야 정리가 되는 거죠. 특별법 때 할 것 같으면 역으로 강간을 한번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간 낭비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6페이지 하단에 표로 갑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 위계, 위력까지는 그대로예요. 자 근데 그 각주 1번에 보시면 13세 이상 18세 이하 아청법 부분에 각주 1번이 딸려있죠. 각주 보세요. 자 아니 각주 2번이요. 죄송해요. 그 강간 2번 7조 아청 7조 1항에 딸려있죠. 자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이것도 특별법이에요. 원래 장애인이 미성년자, 그러니까 13세 이상, 18세 이하면
아청으로 갈 거예요. 장애인이든 멀쩡하시든. 자, 하지만 성폭 6조라는 특별법에서 장애인 강간을 또 따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청에 대한 특별법 성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역시 장애인분만 따로 떼가지고 그냥 우선 적용 덧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역시 6조는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강간 이런 것들은. 다 객체 가지고 구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의제강간이에요. 아청이나 성폭에는 뭐가 없어요? 아까 1항부터 5항까지 보시면 합의하에 화간하는 게 없어요. 동의강간이 없습니다. 그럼 의제강간, 화간 처벌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제일 위에서 먼저 확인했던 305조 1항 2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13세 미만자도 화간한 경우는 성폭의 규정이 없으니까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다시 어디로 달아가는 거예요? 일반법을 뒤지는 거죠. 형법에 그냥 그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강간은 305조로 가요. 2항 추가된 것까지 역시 잘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성폭 아청까지도 기본 정리 끝난 거예요. 이제 몰카 찍는 거니 막 찜질방 몰래 막 들어가는 거니 하는 거 개별 판례 배울 때 이제 개별 규정들만 하나씩 확인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갑니다. 20년 10월 20일 개정이에요. 자, 이것도 그냥 객관식 한지문용이에요. 자, 어느 파트예요? 형벌 불소급 원칙 행위시법주의입니다. 불리한 개정법에 소급 적용 안 된다 이쪽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개정 이유 보세요. 이게 밑에 개정 전후 법의를 보세요. 형법 메인 규정이 아니라 형법 부칙 규정이에요. 경과 규정 개정이거든요. 자, 경과 규정 부칙이 뭐라고요? 법을 개정할 때 몇 월 며칠 날 개정법에 대한 부칙이 항상 추가로 따라붙죠. 그럼 부칙에서 규정하는 건 뭐야? 이 개정법이 언제부터 시행될 건지, 이 개정법이 어느 행위까지 막 소급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부칙이에요. 자, 이제 개정 이유 보세요. 자, 여러분들 헌법 시간에도 요 판례를 볼 겁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 헌법에서 배우죠. 불소급 원칙에 따라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노역장 유치 관련 부칙을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한 법이에요. 자, 그러면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 부칙 내용의 위헌성이니까 이 부칙이 어떤 개정법에 따라 붙는 부칙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세요. 자, 14년도에 개정된 법입니다. 노역장 유치예요. 자, 노역장 유치는 뭐에 대한 부수형이에요? 형제실이나 형사소송법 할 때 배우시죠? 주문 기재 순서예요. 주문은 유죄 주문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무, 면, 공 순서대로 가고 이유도 마찬가지로 주문 순서 맞춰가지고 쓰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유죄 주문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예요. 일단 형 선고부터 하는 거죠.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형선고 주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형에 대한 나머지 부수형인 거죠. 그러면 부수형이라는 건 따라붙는 거니까 어떤 주형에 따라붙는 건지 이런 것도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나오는 게 노역장 유치. 다른 말로 환영 유치란 표현도 쓰죠. 자, 노역장 유치가 어디 따라붙는 거예요? 주형? 벌금에 대한 부수형이에요. 돈 내는 거에 대해서. 원래 벌금 5억이면 5억 현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게 벌금의 집행이죠. 근데 뭐야? 내가 개털이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현금을 토해낼 것도 없고 집행이 안 돼요. 그럼 대신에 부수형으로 뭐가 붙어? 항상 벌금형 선고할 때 혹시라도 이 인간 돈 안 내면 노역장 유치, 노역장 일하는 강제 노역 시키는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시키고 어떻게 돼요? 일당 10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일한 날수 곱해서 내야 될 벌금으로 산정 까주는 거죠. 그게 딱 노예창 유치고 환영 유치예요. 그래서 일당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거 이제 정해가지고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 쓴 김에 얘기하면 집행유예, 선고유예, 유예 판결이 붙죠. 원래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대한 부수형이었는데 이제 63조 개정돼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이제 집유도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형은 징역 벌금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긴 쉽죠. 몰수, 폐기, 추징 항상 묶여 다니는 거고. 종국 판결 전에 하는 거 말고 이제 재판 판결 끝나면서 압수할 이제 필요성 없어진 거, 작물 같은 거 피해자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게 환부, 물건은 없어지고 대가만 있으면 그 대가를 대신 주는 게 피해자 교부죠. 그래서 압수된 뭐저고 증제 1호를 피해자 누구누구한테 환부한다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주문에. 다 지금 주문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간합명령이에요. 간합명령도 뭐에 대한 부수형? 돈 내는 거죠. 벌금 50억이요. 1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행이 안 되죠. 왜? 2심, 3심까지 가서 확정돼야 집행이 가능해요. 근데 당연히 피고인이 벌금 50억이 지금 1심에서 나왔고 대충 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2, 3심 해봤자 상고제의까지 어차피 가긴 할 거지만 분명히 상고 기각돼서 확정돼서 집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심까지 진행하는 도중에 돈을 다 빼돌리고 쓰고 난리 법석을 피우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뺏길 거니까 50억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심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 들어가면 집행이 역시 실효성 확보가 안 되니까 간합명령을 1심에서 50억 벌금 때릴 때 같이 붙여버려요. 그러면 간합이니까 뭐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벌금을 일단 먼저 집행해두는 거예요. 가처분처럼. 그리고 나서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대로 먼저 받아둔 거 국고기속하는 거고 3심에서 혹시라도 무죄 나오면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 벌금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형소법상 간합은 임의적 간합이 원칙이지만 그 부수법에서 조문 하나 받으라 그랬죠. 부수법상 간합은 필요적 간합이에요. 딱 그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재판실무랑 검찰실무 쪽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역장 유치 때 이게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다음에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그 부칙에 문제가 있어 헌재 위헌 결정 때려먹고 부칙이 다시 개정된 거예요. 순서대로 이제 가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노역장 유치인데 돈 안 내면 끌고 가서 일 시켜가지고 돈을 대신 까주는 건데 자, 개정 전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법이 개정된 거야? 자, 제일 밑에 표 그 노역장 유치 70조에 대한 개정 전 보세요. 자, 노역장 유치가 원래 뭐가 없었어요? 일당 10만 원으로 해서 며칠 가둔다였는데 하한이 없어요. 판사 말 그대로 생재량으로 벌금 50억을 못 낸 사람도 한 그냥 몇 달 대충 일하면 벌금 낸 걸로 퉁치고 풀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황제노역이다 뭐다 해가지고 신문기사에서 엄청 이슈가 뭐 돌았어요. 자,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벌금 액수가 크더라도 그냥 판사 재량으로 마음대로 법에서 정해진 하한 같은 게 없으니까 제한이 없어 범위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30일만 일해라 이렇게 때려버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합니다. 오른쪽 보세요. 2항이 추가돼요. 요런 제한이 없다가 이제 제한이 생깁니다. 취지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주관식이 될 것도 아니고. 선고하는 벌금이 선고형이에요. 법정에 말고 선고 주문에 찍혀나오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미만이면 최소 300일은 시켜야 돼요. 강제노역을. 그리고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최소 하한이 500일. 원래 이 하한이 없었어요. 자, 50억 이상이면 1000일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긴 기간이죠. 그래서 유치기간을 설정해서 기존에는 그냥 판사 재량으로 30억 돈 안 낸 사람도 한 100일 일하고 풀어주는 거 퉁치는 거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뀐 법에 따르면 더 이상 그딴 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개정법을 만들면서 부칙이 같이 들어가요. 위에 있는 표에 개정 전 부칙 보세요. 자, 개정 전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조 시행일자.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 뭐 6개월의 유예기간 이런 거 두는 법도 있죠. 자, 그 다음에 2조 1항 보세요.
경과 규정이에요. 70조 2항이 뭐라고요? 자,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피고인이면 이 노역장 유치 관련해가지고 내가 30억의 벌금을 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역장 유치에 대한 70조 개정 전법을 적용하는 게 나한테 유리해요? 개정 후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해요? 개정 전법에 따르면 30일만이라도 풀려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개정 후법에 따르면 최소 500일은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일도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50억 해쳐먹고 하려면 거의 막 대기업 막 회장 이런 사람, 이런 아저씨예요. 막 모심만 당하고 살다가 갑자기 강제노역 하라 그러면 이 아저씨들 엄청 괴로운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개정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불리한 거고, 개정법이 불리한 개정이에요. 자, 근데 2조 1항 보세요. 다시 위로 부칙 가가지고 부칙 개정 전 2조 1항 보시면 70조 2항의 개정 규정이에요. 불리한 개정입니다. 기존이면 한 달 만에 풀려날 게 이제 500일은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러니까 범행일자가 개정 전이라도 기소 자체를 검사가 늦춰가지고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해버리면 얼마든지 500일 갇히는 불리한 개정 적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딱 뭐예요? 불리한 법의 소급 적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급 적용 여부가 기존법인지 개정법인 적용 여부가 누구의 주관에 달려버려요? 소추기관인 검사의 주관에 달려버려요. 검사가 얘 좀 그래도 봐줘야겠다 싶으면 얼른 개정법 시행 전에 얼른 수사 끝내가지고 기소해버렸으면 기존법대로 가서 한 달 만에 풀려나는 거고, 검사가 얘는 괘씸해가지고 얘는 안 돼 해서 질질 수사 지연식으로 끌어가지고 수사 종료를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해가지고 그 후로 기소해버리면 얘는 500일 갇혀 있어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가 헌재 결정에 써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법, 어떤 법? 이 개정법 70조 2항 개정법에 대한 부칙 2조 1항에 대해서 헌재에서 무슨 결정을 때렸겠어요? 요거는 불리한 소급입법이다요.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니까 위헌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지문이기도 하고 그 정도는 형법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지문? 노역장 유치시키는 것도 처벌이에요. 이게 만약에 처벌 관련이 아니라 그냥 절차 관련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 안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헌재 판례가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 전제가 뭐야? 노역장 유치도 처벌 관련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여러분들 노역장 유치가 지금 어디 붙어 있는 거 이 설명할 때도 형벌의 종류예요. 주형에 대한 부수형도 어쨌든 형이잖아요. 당연히 처벌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헌재 태도는 뭐 비판 여지도 없고 당연히 타당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 잡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형벌 불소급 때려 맞았으니까 법을 개정해야죠. 자, 개정법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려면 뭐를 기준으로 바꾸면 돼요? 자, 2조 2항 밑줄 부분 보세요. 범행시로 가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하면 이 범죄에 대해서 행위시법은 개정법이잖아요. 얼마든지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건 이제 형벌불소급 원칙 뭐다만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정리되는 거고, 순서대로 딱 보시면 돼요. 일단 노역장 유치 개정된 것도 객관식 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개정된 중요 개정이고 나름 또 최근 개정이니까. 그럼 이거 한 지문 딱 낼 것 같아 형벌 관련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부칙 관련해가지고 방금 개정된 거 위헌 결정 취지까지도 한 지문 추가로 내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벌 관련해가지고 오지선 딱 만들어가지고 딱 총론 형벌론 한 문제 객관식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앞뒤에는 형벌론도 기본적으로 정독은 한번 하고 들어가세요. 이게 딱 나올 것 같으면 노역장 유치 요거 관련해서 한 지문 2개, 3개 내면 나머지 2개, 3개는 일반 기존에 있던 형벌론 관련 낼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파트 자체를 객관식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읽어보고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8페이지 개정법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거 형소법도 똑같은 개정이죠. 뭐가 개정됐어요? 일본식 표현, 한자 표현, 비문을 쉬운 우리말로 풀고 비문 같은 거 문법 맞게 정리하는 개정이에요. 자, 개정 이후 밑줄 부분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복습하실 때 밑에 거 기존법 한자 표현 바뀐 거 풀어 써 있는 표현 정독 한 번씩 하세요. 이건 실질적인 의미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하라 그러냐면
기존법 표현대로 객관식이 나와도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말이 바뀌었으니까 틀린 지문 이렇게 취급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대부분 또 객관식 지문이 기존법 지문대로 좀 나와 있죠. 개정되기 전 출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헷갈릴 수 있게 그냥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다고 하시면 돼요. 이게 과도기에 걸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더 볼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개정법 끝이에요. 형소법은 개정법 되게 중요하게 막 몇 시간 동안 했는데 형법은 뭐 별로 그럴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페이지로 가요. 자, 근데 또 미리 얘기하면 또 뒤에서 까먹을까봐 지금 낙태죄 관련해가지고 헌재 헌법 불합치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소에서 배운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가지고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고 형법적인 수정이 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헌재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포함해서 위헌 결정에 따른 전담 무죄 무효죠? 그리고 반성적 고에 대한 폐지 면소죠? 둘 다 경합하니까 전담 무죄 나올 수 있는 재심에서 그런 식의 케이스 구성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야? 지금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가 나오고 개정 시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국회에서 지금 법을 개정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법전 펴가지고 낙태죄를 보세요. 낙태죄 딱 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몇 월 며칠 개정 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왔다 해서 뭐가 더 써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제 헌법 지식이죠, 이건? 개정 시한까지 잠정 적용이면 살아있을지언정 이미 개정 시한을 훌쩍 지날 때까지 법 개정이 안 되면 결론은 뭐야? 해당 규정은 효력 상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법 개정은 안 됐으니까 효력 상실로 지금 끝나 있죠?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해당 규정으로 기소됐을 때는 전단 무죄 사유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면소 사유랑 경합해서 그 대법원 판례테들을 쓸 케이스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걸 잡는 거예요. 법전 펴보면 써있죠. 자,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낙태죄 위헌 나왔다 이렇게 만세 부르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낙태죄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헌재에서 심판 대상 삼은 게 아니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낙태죄가 행위태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건 자기 낙태죄 그리고 업무상 동의 낙태 중 의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헌법 시간에 그 헌재 판례 보면 요거를 특정하는 게 자기 낙태, 의사 낙태 부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기 낙태 위헌상 쫙 판단하고 의사 낙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쓰고 있죠. 판례가. 이제 헌법책에 보면 있죠, 그거.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얘만 헌법 불합치고 개정 시한 지나서 현재 효력 상실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머지 부분은 헌재에서 심판 자체를 한 바가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위헌 결정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 개정된 것도 없죠? 그럼 결론은 뭐야? 어쨌든 법리적인 결론은 이 둘만 날아간 거고 심지어 업무상 동의 낙태 나머지 행위자들도 있잖아요. 그거 포함 나머지 낙태 관련 죄들 나머지 낙태죄는 어쨌든 살아있는 거야. 물론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기소를 안 해요. 국회 법 개정을 기다립니다. 사건을 멈추고 수사를 멈추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경과규정 같은 거니 뭐니 다 판단해가지고 이제 기소 불기소 최종 처리하는 거거든요. 다 쌉이에요. 지금 낙태 관련은 판례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기소를 잘 안 하니까 기존에 올라가 있던 것만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시험적으로 그럼 수험에서 뭐겠어요? 출제를 하면 안 돼요. 시험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이론적으로 뭐라고요? 얘는 전담무죄가 나오지만 얘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험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출제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위헌도 나왔고 이게 지금 합헌이란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심판 대상이 안 돼가지고 헌재에서 판단만 안 한 거지. 실질적인 위헌 취지는 똑같죠. 그러면 원래 이런 부분은 수험적으로는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희한하신 분들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데 아직 모의고사 한 번 남았잖아요. 2번. 혹시라도 이제 그런 데 언급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헌재 위헌 결정 받아서 전담 무죄. 하지만 이건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없으니까 무슨 위헌 결정의 효력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효 유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록 시간에 뭐가 있어요?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헌재 위헌 결정 받았다. 이 부분 위헌 결정 받은 조문 기소한 거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담무죄 사유죠. 위헌 결정은. 기록에도 이 정도는 언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런 거 구별해서 푸는 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간통죄도 비슷한 이슈가 한 번 있어요. 간통죄도 헌재 위헌 때려맞고 삭제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 드디어 위헌 결정이 나온다. 왜냐면 심사가 이미 청구가 올라가고 심사를 하다가 이제 위헌이 나오고 막 정말 이슈가 된 막 공개 변론도 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학계나 이런 실무진들은 알아요. 지금 당장은 아직 안 나왔지만 심판 중이지만 한 다음 달, 다다음 달쯤 가면 아니면 내년 초쯤 가면 요런 게 이제 날아갈 거다라는 거를 잠정적으로 다들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제자, 시험 출제 들어가시는 분이 막 내가 이걸로 박사 논문을 막 한 3개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뭐야? 요거를 출제할 수 있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내년 이제 없어질 거니까 내 전공 분야가 없어져요.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마지막에 한번 내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변시도 그래서 간통죄가 사례 문제 보면은 딱 폐지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메인으로 나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사회인가에. 물론 이제 간통죄는 의미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풀지도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낙태가 딱 그런 식으로 이슈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안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최소 방어 정도로 요 정도는 잡아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법이 개정돼 버렸으면 그냥 개정법을 설명해 버리면 서로 편한 건데 이제 법이 개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딱 확인해 두시면 돼요. 헷갈릴 것 같으면 법전 피시면 돼요. 법전 딱 펴시면 2조문 밑에 사건 번호까지 해가지고 헌재 결정 나왔다 이거 다 써 있습니다. 외울 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딱 법전 펴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밑에 붙어 있는 거. 그 정도 법전 다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판례로 갑니다. 낙태 관련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아요. 워낙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함부로 법 개정했다가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그 미국법 따라가지고 좀 바뀔 여지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약간 올해 좀 바뀔까 싶긴 한데 올해가 지금 절반이 또 지나버려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이슈는 아니에요. 자, 18페이지로 갑니다. 자, 1번. 죄형 법정주의 관련해서 그냥 객관식 한 지문용으로 밑줄 정도만 읽어보세요. 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밑줄 쳐놓은 거 위주로만 가볍게 보세요.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셔가지고 20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건 옆에 제목 옆에다 써주세요. 판례 동기설이에요. 자, 동기설 판례 뭐요? 법령 폐지에 따른 면소 판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문상으로는 그냥 생으로 뭐라고만 써 있어요? 법령 폐지예요. 근데 판례가 유독 요거를 축소 해석이죠. 이거 그래서 되게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죄형법정주 위헌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 법에서는 그냥 행위 이후에 법이 폐지되면 면소 때려라고만 써 있는데 이걸 판례가 어떤 식으로 축소 해석해요? 그 폐지가 기존 종전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폐지면 재판시법 소급 적용해가지고 폐지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거죠. 면소 판결 때려주지만 단순한 사실관계 변천에 따른 폐지라면 행위시법을 지금 추급 적용해가지고 처벌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면소 판결이 아니라. 당연히 죄형 법정주의 해석에 따라가지고 면소로 풀려난 아저씨들을 처벌을 해버리는 거니까 처벌의 부당한 확대 비판 여지도 있지만 그런 건 수험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할 건 뭐야? 객관식용으로 반성적 고려에 따른 폐지를 인정한 판례 암기, 단순한 사실관계 변천으로 인한 판례 암기. 그 중에 아까 얘기한 것도 있죠. 헌재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폐지는 100% 반성적 고려 인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판례입니다. 밑줄 부분 보시면 돼요. 반성적 고려에 따른 폐지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특별법이긴 하지만 그냥 객관식 한 지문이에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객관식에. 자, 밑줄 부분 보시죠. 법 내용까지 막 꼼꼼하게 볼 거 없어요.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됐어요. 그럼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막 가입하면 처벌까지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허용하는 걸로 바뀌면서 종래 처벌하던 가입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좀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처벌 규정이 삭제됐죠? 이제 그 정도만 딱 따라오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세요. 밑줄 부분. 이러한 개정은 법령상 해직교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종전 조치, 허용하지 않고 하면 처벌까지 했었죠? 그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법률 이념의 변천이에요. 반성적 고려에 따른 폐지를 인정하고요. 따라서 밑줄 부분 끝에 그 두 줄에 있죠. 반성적 고려 그 다다음 줄 있잖아요.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1조 2항의 범죄 후 법령 변경 구성하지 아니한다. 반성적 고려에 따른 폐지 마지막 줄 면소 판결 인정이에요. 그래서 동기설 판례 하나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페이지로 갑니다. 자, 양벌 규정이 뭐예요? 행위자 직원이죠. 직원이 뭔가 하면 안 되는 위반 행위를 해서 원래 법이라는 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행위자를 처벌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형법이 있는 게 아니죠. 특별법에 있어요. 다 형법에 이런 규정 없죠. 행위자를 벌함과 동시에 그 업무주도 벌한다라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직원이 폐수 무단 방류 버튼을 눌러요. 그럼 그 직원을 당연히 처벌하는 거예요. 환경법 등에서. 하지만 누구도 처벌해요? 그 직원에 대한 업무주니까 뭐야? 이게 개인 사업장이면 사장 처벌하는 거고 회사하면 법인 처벌하는 거예요. 업무주는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죠. 자, 이게 왜 양벌이라는 표현을 써요? 행위자의 행위 하나를 가지고 행위자와 업무주 양자를 동시에 벌하잖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인 거예요. 자, 이게 헌법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어요? 원래 양벌 규정 헌법에서 중요하게 배워요. 그게 당연히 형법에도 겹쳐서 나오는 거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업무주 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위반 문제가 있어요. 뭐다? 그 행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주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 자체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나를 처벌하는 건 내 책임도 없는데 나를 왜 처벌하냐? 당연히 책임주의 위반 문제가 있고 당연히 그런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행정법들에 대해서 헌재에서 다 책임주의 위반 때려버리죠. 예전에 저 공부할 때만 해도 그 판례가 한번 유행이 쫙 돌았어요. 워낙 법 개정, 법이 다 개판이어가지고. 근데 한번 쫙 이제 돌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입법자도 아는 거죠.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안 넣어버리면 요게 다 헌재에서 깨질 걸리지 않으니까 이제 최근에는 입법적으로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주의 판례가 요새는 잘 안 나오거든요. 헌법에서도. 자, 그런 게 이제 다 헌법 얘기인 거고 이제 그런 게 양벌 규정인 거고 이제 이 판례는 그거랑 또 상관도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 그 정통망법 쪽을 펴보시면 정통망법 벌칙 규정에서 역시 제가 연수한다 일단만 해도 되게 처벌 규정이 많았었는데 지금 딱 현행법을 펴보시면 막 삭제된 게 쫙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벌칙변에서 규정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법 개정이 한번 또 돌아가지고 정통망법 쪽 중복 규정을 싹 삭제해버렸어요.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약간 일어나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볼 일은 없어요. 중요법 아니에요. 혹시라도 뭐 언급되면 그런 거 이제 법전 주는 거 가지고 읽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해만 하시고.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실무에서는 좀 쓸 일이 많습니다. 찾아볼 일이. 자,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자, 여러분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 같은 거 할 때 다 동의받고 하잖아요. 몇 년 동안 보관하겠다, 막 이전하면 이전했다, 막 통지도 오고 다 그런 거 개인정보보호법이거든요. 나중에 자문 같은 거 할 때 볼 일 많아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한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를 처벌이고요. 이게 71조의 처벌 규정 기본이고 자, 74조 2항에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개인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인 개인의 업무주를 말하는 거죠. 업무주의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의 사용인 등이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자, 법 자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업무주죠.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 처벌이에요. 회사는 보통 징역이 의미가 없죠. 벌금으로 가죠. 자, 그냥 전형적인 양벌 규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슈는 이겁니다. 객관식 딱 한 지문용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아까 71조 2호에서 누구를 처벌해요? 요렇게 멋대로 막 이용해버린, 동의한 범위 말고 동의 안 받은 쪽까지 막 사용해버린 개인정보 처리자를 처벌해요. 그럼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지위,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하는 신분이죠. 진정신분범이에요. 누구만 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거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 그 신분을 지닌 사람만 원래 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 업무주가 있고 회사가 있고 회사 일반 직원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지는 원래 회사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까 조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주체인 회사도 처벌하지만 그 행위를 한 지금 일반 직원 행위자 외에 버리니까 행위자도 지금 처벌하는 거죠. 양벌 규정이에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니, 직원은 신분이 없는데 이거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데 이게 처벌하는 게 되냐? 요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대법원까지 갔죠. 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위 양벌 규정은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첫 번째 줄 글써 있죠. 71조 2호는 적용 대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돼요.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양벌 규정은 아까 뭐라고요? 행위자를 벌하는 에 써 있었죠.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개인 정보 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으면 벌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적용 대상자를 실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한 거다. 따라서 그 다음 밑줄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일반 직원 행위자도 당연히 벌칙 적용 대상 처벌된다가 판례예요. 이게 형법죄였으면 되게 중요한 판례였을 거예요. 근데 개인정보법이어 가지고 이게 중요도는 떨어지긴 한데 법리적으로 좀 중요한 판례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의 확대를 인정하는 건데 뭐 형법적인 법리로 우리가 이거를 뭐 포섭할 일은 없어요. 대신에 중요 객관식 지문으로는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운 형법 이론 가지고 해석할 것 같으면 방금 말이죠. 제가 이제 은원중에 얘기는 했잖아요.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를 진정신분으로 빼요. 그리고 업무주인 신분자, 행위자인 비신분자의 공범으로 검토를 하면 여기 뭐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33조 본문의 신분 연대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형법 이론으로 포섭을 할 것 같으면 33조 본문적으로 포섭하는 게 맞긴 한데 판례도 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시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객관식 한 지문용으로만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은 이제 별개 지문입니다. 자, 밑줄 보면 보세요. 끝에 네 줄. 자, 아까 뭐라고요? 회사 법인이거든요. 조문 자체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어쩌라고 쓰고 있죠? 그럼 민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요?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은 확실히 구별하죠. 자, 이게 민법 같으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민사법이니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결국 또 하는 활동은 똑같으니까 갖다 쓰지 이런 게 되지만 당연히 이건 처벌 규정이죠.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네 줄 보세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법인을 전제로 하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양벌 규정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요. 일단 명문 규정은 없고 대충 비슷한 거 갖다 써서 처벌하는 건 그야말로 뭐야? 죄형 법정주의 불리한 유추 해석이니까 당연히 결론. 처벌할 수 없다예요. 자, 회사가 처벌이 안 되죠. 업무주가. 그럼 아까 두 번째 단락에 뭐였다고요? 양벌 규정은 회사 신분자 처리자가 처벌됨을 전제로 이제 굳이 법리 얘기를 하면 신분의 연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신분이 없지만 우리 직원도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겠어요? 업무주인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처벌이 안 돼버리면 그걸 전제로 실제 행위자 직원 처벌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줄이 뭘로 끝나요?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처벌이 안 돼요. 그럼 처벌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개정해야 돼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같다 이런 걸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처벌의 공배이고 입법의 불비입니다.
이제 이런 판례가 나오면 조만간 법이 개정돼요. 또. 근데 우리는 딱 이제 여기서 객관식 두 지문 따시면 돼요. 자, 정말 유치하긴 하지만 객관식 틀린 지문 낼 것 같으면 어떻게 내겠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처벌할 수 없으나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다. 왠지 앞에 게 맞으니까 뒤에 것도 맞는 것 같다면 틀린 지문이죠. 그쵸? 틀려버리죠. 딱 그런 거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장난치는 포인트는 딱 뻔해요. 딱 그런 것만 지금 밑줄 쳐놓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2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게 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여러분들 원래는 볼 일이 없는 법인데 요새 무슨 이슈 때문에 이걸 계속 나와요. 지금 이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래요. 보이스피싱 사기죠. 형법상 사기 범죄 관련해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무슨 규정이 자꾸 여기서 언급되는 거야? 자, 대가로 1번의 첫 번째 문단이 그 법 내용 설명인데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요. 금지된 양도를 해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둬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 하려고 대포통장 통장 같은 거 계좌 넘기시면 300 싸드립니다. 이런 거 막 불법으로 홍보하고 하거든요. 뻔히 알면서 자기 명의 계좌를 남한테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게 딱 이거죠.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처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보이스피싱하고 엮어가지고 이 범죄가 자꾸 언급되는 거예요. 요새. 하도 요새 보이스피싱이 난리죠. 형법에서도 막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판례 많이 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밑줄 부분입니다. 여기서 처벌하는, 금지하고 처벌하는 접근 매체, 계좌 양도요. 접근 매체 전달은 자, 음입니다.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 매체 점유, 소지의 이전 행위를 말한다. 보통 어떻게 해요? 통장하고 비밀번호를 같이 넘겨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법에서 본 케이스가 뭐겠어요? 통장하고 비번 넘기면서 현금카드 하나를 몰래 빼놔요. 그래서 사기꾼이 그 계좌로 돈 이제 피해자가 입금시키라 해서 피해자 입금하면 바로 그냥 내가 돈을 홀랑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배운 거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대가로 2번으로 갑니다. 역시 밑줄 부분 보기 전에 음영 부분부터 보세요. 자, 뭐가 쟁점이 되는지 음영 보시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회사 법인이에요. 이 경우 접근 매체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이런 전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계좌 이제 넘기고 하는 거죠. 자, 밑줄 부분 보세요. 접근 매체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접근 매체가 사용 관리되는 경우라면 다음 줄 뒤 전달이 아니다요. 회사가 계속 그 계좌 입출금하면서 회사 운영에 쓰고 있으면 넘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비교해서 그러나 이하 보세요. 끝에 두 줄입니다. 요런 걸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접근 매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접근 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사용 관리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이용에 기여까지 되는 경우라면 이건 전달이고 요런 거 최소 인식하고 어쩔 수 없다 내심의 용인한 여기다 뭐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까지 들어가죠. 이런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도 충분해. 어쨌든 이건 고의범일 거니까. 그래서 그 미필적 고의까지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판례 일단 객관식 한 지문이고 주관식에 낼 것 같으면 제가 그래도 이 판례 좀 꼼꼼하게 읽고 있잖아요. 이 판례를 주관식에 낼 것 같으면 어디 나오는 게 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기록시험용이에요. 뭘 따지는 거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가 됐어요. 법인 명의 계좌고 요거를 사기꾼들 이용하는 거 뻔히 대충 알면서 넘겼다고 검사가 기소를 하죠. 근데 내가 기록 분석을 해봤더니 자꾸 어떤 사정이 튀어나와요? 이거 법인 명의 계좌 넘겼다고 기소했는데 자꾸 지금 뭐야? 그 넘겼다는 날짜 이후에 계좌니까 거래 내역 같은 게 막 내역서가 뜨겠죠.
그런 거를 막 분석하고 그 대표이사님 무슨 지배인 막 진술 같은 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넘겼다는 날짜 이후에도 이 법인의 입출금 관련, 법인 매출 관련 해가지고 돈 들어오고 나간 것들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막 경리 과장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진술 들어봤더니 아니 그 계좌 가지고 우리 다 입금 수금 받았고 다 우리 돈 줄 것도 그 계좌에서 나갔는데요. 의아하네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야? 내 답안의 결론이 22페이지 대가리본의 윗줄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앞부분이에요. 윗줄 부분이에요.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접근매 두 번째 줄이죠. 접근매체 점유를 이전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그 계좌가 사용 관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뭐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단 무죄예요. 그래서 후단 무죄 논증하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원래 여러분들 시험에 낼 만한 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최근에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좀 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관식 출제가 가능하니까 그 전달의 의미나 대가리 이번에 키워드죠.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접근 매체 사용 관리 이 정도 키워드는 잡아서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객관식용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돼요. OX만 딱 맞출 정도로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주관식에 나올 수 있다라 그러면 규정은 베끼는 거니까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법전으로 줍니다. 소법전에 없으면 추가 법령으로 주거나 아니면 수사 보고서에 녹여 써주거나 줄 거예요. 규정 내용은. 그런 거 그냥 찾아가지고 베끼면 되는 거고 대신에 팔레멘트는 내가 법리 검토 결론이면 법리 부분에 외웠어야 써지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딱 외울 멘트는 전달의 의미 그리고 대가리 2번에 그 위에 두 줄이죠. 그 정도는 딱 이제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서 들어가세요. 이게 또 최신 판례가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사례 쓰는 거나 기록 쓰는 거나 이 법률 판단 제시면 똑같죠. 판례 쓰고 검토하고 결론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24페이지인데 좀 쉬었다가 가죠. 쉬었다가 2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